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 노편국시로 하나 골랐는데요. 좀 신기한 뉴스가 눈에 띄었어요. 무슨 시민단체도 아니고 환경단체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이 보는 의학 전문 잡지들이 유수의 잡지들, 지명도가 있는 잡지들 여러 군데가 공동의 성명서를 채택을 했어요. 성명서 사설. 그러면서 또 내용이 재밌어요. 세계 지도자들에게 고하는 글이에요. 핵무기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라. 빨리 협상해라. 자, 뭐 제 기준에는 상당히 뜬금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그것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와 관련된 이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스푸트니크에서 났어요. 오늘 날짜로 몇 시간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제목을 뽑았어요. 스푸트니크에서 이런 것을 게재를 한 것도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쉽게 무시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예외적인 일이긴 해요. 해외 토픽감 정도는 돼요. 신기한 측면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이제 어설프게 번역한 것인데, 의학자들이 세계 지도자들에게 고한다. 핵무기가 우리를 다 죽이겠다. 그 핵무기들이 우리를 죽이기 전에 핵무기를 빨리 없애라. 이런 것이 주요 내용인 성명서를 채택해서 평소 같으면 서로 이제 자기들의 명성을 위해서 경쟁을 하는 그런 의학 전문 잡지들이 이번에는 마음을 모아서 이걸 냈다.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뭐 보건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또 이 대부분의 이제 독자들이라고 하면은 의사 선생님들, 의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생명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일 텐데 응용 의학 쪽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응용생물학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목소리를 같이 낸다. 우리 이제 옛날 80년대나 이럴 때 시위 같은 거 학교에서 시위 같은 거 갈 때 보면은 제일 늦게 참여하는 곳이 의대예요, 의대. 그래서 엄청나게 예외적이죠. 해외 토픽 가면 된다. 근데 이게 상당히 뜬금없는데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를 했고 100개 이상의 저널이 예외적으로 공동 게재를 했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몇 개 나오는데 저도 이름을 들어본 게 제법 있습니다. 란셋, JAMA,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이런 것들은 상당히 대표적인 이제 저널들이거든요. 뭐 사회생활 같은데 뭐 사회 현상 같은데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부분들이죠. 이게. 자, 무슨 이야기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러시아, 중국, 미국. 그 말은 맞는데, 지금 정도 고조된 적은 사실 많았어요. 옛날에 그러면은,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냉전 시대, 소련하고, 구소련하고, 케네디 대통령이 있던 미국하고 핵전쟁을 할 뻔도 했는데, 그때, 이 채널들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정반대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하다는 것이 왜 지금 이런 말을 할까? 자, 그래서 뭔가 의도성이 있다. 큰 흐름에 어떤 실마리를 이렇게 튀어오는 게 아니냐. 조만간 다른 문화 예술계 또는 종교계에서도 바람이 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게 제 생각이고, 요런 똑같은 이제 기초 사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장하는 바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핵 보유 국가들은 이제 앞서 북한을 이야기했으니까 북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핵 보유 국가 맞죠? 이게 묘해요. 핵 위협의 확실한 제거를 위해서 긴급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 이렇게 뜬금없는 곳에서 이런 보수적인 의학 저널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공동성명을 채택해서 100개의 저널에서 자그마치. 그러면 그게 또 다른 쪽으로 옮아가지 않을까? 다른 과학 분야, 문화 분야, 예술 분야, 종교 분야.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긴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에 북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주요 대상이다. 이런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게 뭐와 가장 상관이 있어 보이느냐? 이거와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부분, 가장 거리가 가까이 있다고 봐지는 부분은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기사예요. 프랑스에서 나온 기사인데 6월 24일 날, 한 달 좀 넘었죠. 그때 무슨 말이 나왔냐면 덴마크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평화 미팅을 주선했다 돼 있는데 사실은 뭐 형식적으로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미국이 이걸 이게 모은 겁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 편을 드는 나라들도 참석했다는 면에서 상당히 범위가 컸어요. 예. 그래서 이 미팅이 평화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 거기에는 우크라이나 종전이 포함되면서 다른 어젠다를 제시할 수가 있다. 물론 그 뒤의 핵심은 미국의 중국 견제가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보다는 미국한테 훨씬 더 큰 관심사입니다. 예. 그들에게 우크라이나전은 요 정도의 활용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대중국 것은 그들의 팔을 하나 잘라야 될지 모른다, 미국에. 그런 큰 급이고, 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세계 지역의 중심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건너서 어디로 갈 거라는 것을 다 감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크게 대조되는 것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럴 때 큰 전쟁이 났다. 지금도 그런 위협 속에 우리가 있죠. 의학 저널들이 경고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여기서 미국은 다른 방식을 택하려고 한다. 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바가 있죠. 그거와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 핵심되는 어젠다가 세계 평화 정상회담이다. 우크라이나전과 무관하게 세계 공통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아직은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그런 어젠다를 선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 과정에서 중국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명분적으로 부정할 수 없게 따라오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교모함이 숨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시동을 거는 시동을 거는 형식이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 의학 저널 이야기들로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때도 뭐 소개드린 내용인데 이 미팅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디디고 세계의 다음 장을 여는 그런 새로운 어젠다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비핵화, 핵무기에 대한 조절, 우리 스스로 자제하는 거, 자중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의 환경 문제 같은 거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틀을 바꾸는 거, 세계가 운영되는 틀을 바꾸는 거, 그리고 훨씬 더 1국 체제, 2국 체제가 전 세계를 이렇게 나눠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국화를 인정해 주는 부분. 그래서 누구와 벽이 다 허물어지는 것, 누구와도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장으로서 우크라이나를 삼고 싶은 생각이 젤렌스키는 많이 있지만 현재는 그렇지가 않아 보인다. 젤렌스키도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크라이나전은 이미 종전 쪽으로 들어섰죠. 마지막 지금 끝내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 한국전쟁 휴전할 때도 휴전 조인식 날까지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왜? 그 땅이 그때까지 획득했던 그 지역까지 경계선이 설정되는 거니까 우크라이나전도 같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하고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거 하나만 갖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했어요. 한 두세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하나는 이거죠. 7월 27일 며칠 안 됐죠. 북한에 이게 전성절인가? 예, 그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예외적으로 참석을 했어요. 전쟁을 치르는 지금 실무 책임자가 갔으니까 큰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푸틴에 이런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도 중국의 국회급의 부위원장이 갔는데 국회 부의장을 보냈는데 아무래도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의 참석이 크게 부각이 됐고 북한이 러시아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풍겼었죠. 그 아니나 다를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게 제가 2, 3일 전에 본 건데 스푸트니크 홈페이지에 요 위에는 뭐냐면 대문 기사들이에요. 바로 밑에 있는 기사들이에요. 주위에 보시면 이런 우크라이나전 해가지고 러시아가 새로운 코벳급 함정을 또 인수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와중에 쇼이구가 북한 다녀온 이야기가 딱 들어있어요.
저는 상당히 뜬금없다. 이게 기사거리가 되나? 라고 내용을 클릭해보면 더 기사가 없어요. 알맹이가 전혀 없는 기사예요. 이것은 다분히 의도성이 있다. 이런 기사를 낸 이유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기사였거든요. 한번 볼까요? 주요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거의 다예요. 내용이 뭐냐? 묘하게 했어요. 예. 드미트리 페스코프라고,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실 대변인이에요.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의 초청으로 북한을 다녀온 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푸틴에게 보고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미팅의 결과는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되니까 그런 거다.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이야기했는지는 난 모른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통은 대변인이 그러면 북한하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되게 중요한 사안을 논했다. 당시 그냥 갔다 온 게 아니다. 행사만 보고 온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을 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영당 이야기를 해줘야 될 주요 단어를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기사화 됐어요. 이렇게. 좀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미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쇼이구가 갔다 와서 바로 보고했다. 내가 한 번 더 알려줄게. 바로 보고한 사실을. 중요한 미팅이었거든. 내용은 몰라. 안 가르쳐줘. 요런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리고 어젠가 제가 얼마 전에 몽골의 총리가 미국 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한 3, 4일 방문한다 이런 기사를 올린 적이 있는데 갔더라고요. 가서 지금 백악관에서 서로 이제 회담을 나눈 거예요. 그게 이제 몽골 기사에 실렸어요. 자, 그 말씀드렸죠. 북한은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고 몽골은 지금 미국과 되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평화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전 세계에 뜬금없이 의학전을 해서 비핵화를 위한 합의를 해야 된다. 우리 이랬다 다 죽겠다. 핵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주로 다룬 내용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무게감이 있어요. 나눈 대화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뭐냐? 정치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되고 있다. 두 나라 간에.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게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왜냐, 몽골은 위에는 러시아, 밑에는 중국이란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훨씬 더 가깝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미국이 끼려면, 당연히 이제 중국 견제의 목적이 있죠. 그럼 러시아가 암묵적으로 오케이를 해야지, 몽골이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건 많은 분이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몽골을 떼놓는다는 것은 너 앞으로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자, 그렇게 약속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몽골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경제 시스템에 들어와야 되고, 또 향후 러시아와 미국이 생각하는 유라시아 경제권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금 세계 경제가 침체고 당장 어디 은행이 무너져도 이상한 거 하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가는 앙등하고 있고. 돈을 투자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 돈이 자꾸 쌓이면 돈의 무게에 깔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경제 공황이죠. 물건도 쌓이고 돈도 쌓이고 서로 소통이 안 되단 말이에요. 그게 경제 공황인데, 그러려면 돈이 돌아야 되면 투자처가 생겨야 돼요. 그 돈을 진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데가, 그러면서 더 큰 재산을 불려주는 곳이. 그런 맥락을 보시면 됩니다. 북한하고 몽골이라는 것을. 자, 그러면 몽골을 떼어내야 되는데, 몽골을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킨다. 언급되는 게 뭐냐면 우주 분야가 언급돼요.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몽골 총리가 방문할 곳이 나사, 미국 우주국하고 또 대외 협력처, 또 대외 협력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처 이런 데를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향후 우주 산업의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 지점으로 선택이 되는 게 아닌가. 그 분야가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우리 고체 로켓하고 똑같은 겁니다. 미래 산업이죠. 로켓 산업이, 우주 산업이. 그게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디지털화된다는 부분이 있고, 광업이란 부분은 아시다시피 히토류란 부분이 있고, 이게 구리나 몇 개 자산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물류가 힘들잖아요. 물류가. 항구가 없으니까 그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화되고, 또 시베리아 철도망이 연결이 된다면 유럽과 이 아시아로 그 철도망을 그거는 러시아가 준비를 기존 선로는 잘 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0년 전부터. 그러면 이게 나오는 물산들이 지금은 러시아하고 중국에 국한되어 있지만 저 멀리 유럽까지 갈 수 있죠. 즉 그것은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화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럽까지 철도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한국 한반도까지 올 수 있다. 육로를 통해서. 여기서 중국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김건희 양평 땅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런 기초적인 물류망이 형성이 되면, 도로망과 교통망이 형성이 되면은 몽골의 몸값이 오른다. 투자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돈이 된다. 이제는 그게 열리는 것이다. 여태까지는 닫혀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봐요. 히토리도 당연히 들어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번에 서로 약속을 한 것이 뭐 서명까지 했습니다. 미국과 몽골 간의 항공 직항로를 개통을 해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류, 기후변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는 내부의 몽골을 최대한 몽골의 경제를 짧은 시간 내에 그 지하 자원과 재생 가능 에너지. 몽골은 풍력과 태양력을 무진장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고, 우리 수소 경제에서도 항상 언급되지만 우리 수소 경제 시대에 우리가 수소를 우리 수요를 맞출 만큼 재생 가능한 수소를 충분히 생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예컨에는. 그냥 전력 그리드를 안정화시키고 효율화시키는 수준에서 우리는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요. 풍력 발전이나 뭐 이 정도로. 그런데 천연 재생 가능 에너지로 수소를 진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로 꼽히는 데가 몽골, 호주 이런 데예요. 광활한 사막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수소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액화시키면은 그것을 철도망으로 전 세계에 팔 수 있다. 러시아도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죠. 거기는 천연가스와 지열을 합해서 아주 저렴하게 다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경제가 활성화시키려면은 특히 중국을 떼놓기 위해서. 중국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소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뭐 탄소 중립 계획이나 또 뭐 수소화를 위한 어젠다가 훨씬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예, 거기서 중국이 도태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물류, 수송 이런 부분들. 자, 몽골이 활성화되면은 지금 내몽골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중국한테 큰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럼 옆에 위구르, 밑에 티벳 이런 식으로 소수민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요. 지금 중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후변화 저 부분은 재생에너지 부분, 수소경제 이런 것을 타임라인을 다 앞당길 수가 있다. 그런데 저것은 미국이 100%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특히 한국이 뛰어나죠. 수소경제 부분에 준비한 지가 좀 오래됐죠. 그런 부분에 기대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반도는 미국한테 완전히 핵심적인 지금 사안이에요. 한반도 남북의 물류망, 그래서 전 세계 물류망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서는 미국이 이렇게 몽골에다가 강력한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돼요.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죠. 예,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 미국의 합의가 없이는, 예,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은 전혀 그런 예상을 하기는 어렵지만 러시아가 유럽과 통해진다. 그리고 나토의 영향이 약해진다. 그게 세계 평화 정상회담에서 구현할 하나의 어젠다예요. 즉 단극화, 양극화도 아니고 다극화로 간다. 그럼 지금까지 벽은 다 허물어진다. 새로운 어젠다가 나온다. 비핵화. 거기는 몽골과 한반도가 걸리죠. 그러면 미국도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중국도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다른 나라도 다 동의할 거예요. 어차피 핵무기 쓸 거 아니니까. 그리고 기후 문제를 제시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만들겠죠. 그래 따지면 전기차는 상당히 단명할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전기차는. 그러면서
전체를 한번 뒤집어 주는 거죠. 이렇게 더 커지게. 자, 그 과정에서 새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리고 지구 전체의 어떤 안배적인 차원에서, 지역 안배적인 차원에서 뒤집어지면서 중국을 밀어내는 이런 상황을 지금 미국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의 연결은 핵심이다. 그거 없이는 미국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그건 러시아도 원하는 바고, 몽골은 당연히 원하고, 유럽 각국이 원하는 바고, 세계 경제가 원하는 바다. 예. 자, 그래서 뭐 작년에도 한번 될 뻔했지. 작년 8월입니다. 그때도 몽골에서의 가능성이 높아졌었어요. 미국이 분명히 두 개를 저울질했어요. 어젠다를, 왜냐하면 그때 이미 우크라이나전은 전황이 좋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발을 빼고 북한하고 종전선을 통해서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느냐, 지금 같은 비슷한 생각이죠. 아니면 우크라이나전에서 우크라이나전을 확전해서 좀 더 승부를 보느냐. 결국 선택한 것은 우크라이나전을 확전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거죠. 예. 그게 이제 노드스트림 가스관 폭파로 나타난 거잖아요, 독일에. 자, 그 전까지는 양쪽이 똑같았어요. 노드스트림 가스관 폭파는 바이든과 핵심 세력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나 대부분의 세력은 몽골에서 북미 종전선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죠. 지금과 비교해 보면은 도움이 돼요.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사무총장이 8월 9일 날 몽골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몽골과 북한의 특수관계다. 몽골은 남한하고도 친하고 북한하고도 친하다. 예. 그러면서 몽골하고 안보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지역의 안보 균형을, 안보를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비핵화를 선포한 국가다. 그리고 비핵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한반도 비핵화. 여기 갔다가 한국 왔잖아요. 우리 대통령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 이야기하고 갔죠. 예. 자, 그리고 이때 이거는 8월 24일인데 스푸트니크 뉴스에서 나온 것을 제가 그때 캡처해 뒀던 건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러시아가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이 NPT 복귀를 촉구했어요. 이게 Non-Proliferation Treaty 그거죠. 핵 확산 방지 조약. 그 체계로 들어와라. 즉 이것은 비핵화 선언해라.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그때도 미국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은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하고, 몽골을 왜 갔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하고 그림이 다 똑같아요. 지금보다 살짝 덜 여물었지요. 예, 러시아도 그게 동조하는 이야기를 바로 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도 다 동조했을 겁니다. 그때는 되는 줄 알았던 것이죠. 예, 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신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좀 조심스럽긴 해요. 벌써 두 번째 어그러졌기 때문에 제가 관찰하는 한에서도. 그렇지만 금년에 지금 준비하는 것을 보면 작년보다도 훨씬 탄탄하게 준비가 돼 있고 조금 더 진도가 더 나갔다. 그리고 바이든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별로 없다.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경제전쟁, 무역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취약성이 많이 노출됐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다. 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게 현실화된 거죠. 코로나 때만 해도 긴장감이 살아있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지금 긴장이 풀리면서 사람들 욕구가 뻗쳐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모로 상황은 작년보다는 진지하다. 그렇지만 하늘만이 알 것이다. 이런 말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NPT를 촉구할 때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세계 언론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게 보세요. 미국의 이제 관제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 스타 앤 스트라이프가 있고, 성조기죠. 성조기 신문인지 이름은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왼쪽은 이제 워싱턴 포스트인데, 그때 젤렌스키를 갑자기 바보로 만들기 시작해요. 젤렌스키는 그때 강력히 계속 싸우기를 원했겠죠. 지금은 그것도 입장이 많이 바뀌었죠. 이전 종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더 드라마틱하게 할까를 고민할 수 있었죠. 고민하고 있죠. 근데 작년 이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무릎 죽을 때까지 싸운다 했거든요. 그런 젤렌스키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과 주위의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그렇게 전쟁에 대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혼란을 우려해서 지만 알고 있고 말을 전혀 안 했다. 대비가 부족해서
많은 희생이 났다. 이런 걸로 비판을 가기 시작했어요. 즉 이런 것도 이제 사전 포석인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실제는 그렇게 안 됐죠. 자, 그런 걸 다 이제 아울러서 이제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학 저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세계적 비핵화 이론이 크게 지금 올라올 수가 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의학 저널이 총대를 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두고 봐야 될 것인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문화예술 종교단체에서 붐이 불겠죠. 예, 이겁니다. BTS가 나와서 갑자기 비핵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자, 그러면서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네요. 교황이 몽골로 가잖아요. 분위기가 딱 맞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남은 한 달 기간 동안 미국이 이걸 원한다면은 여론을 이렇게 몰고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어젠다를 선점해서 중국도 그 어젠다를 갖다가 거부하기 어렵게.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은 중국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중국이 소외되게. 그리고 다른 정치 분야에서 중국의 취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릴 거예요. 자, 이런 게 있고, 여기에, 수소경제라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 이 전체 디자인의 알맹이를 저는 우리나라에서 했다고 보거든요. 지난 정권에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고 수소경제 법까지 만들어서 했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죠. 그게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우리 지키는 힘을 만들어주고 기술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미국이 지금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그런 미국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핵심적인 지정학적인 길목에서 미국이 해주지 못하는 것을 해주면서 미국을 도와준다는 컨셉이거든요. 왜? 남과 북이 나눠진 것은 미국의 이 큰 어떤 역할을 했고 또 그들이 휴전의 당사자로서 남북이 소통하는 데는 미국이 수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를 한 것이죠. 제가 빅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수소경제에 목숨 걸고 했고 국방력 강화 그 과정에서 혼란이 있어서 힘의 공백이 국방력의 공백이 생기면 절대 안 되니까 힘으로 우리를 바칠 수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움직임을 그래서 미국이 우리의 계획에 왜 갈 길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깔때기를 봤을 때는 안 그러면 전쟁인데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비핵화 이야기 나오는 자체가 미국은 뭐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든 어떤 식이든지 간에 중국과의 전쟁을 피하고 싶고 다른 방식으로 그럼 중국을 누르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네. 그런 대안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 거기에 한국이 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더 강하게 되죠. 이런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을 봤을 때는. 자, 또 하나 이제 제가 수소경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사다리 걷어차기를 할 수 있는 한국의 힘을 빌어서 근데 좀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지금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나온 기사예요. 이게 뭐냐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 최근에 뭐 기상이변도 있고 또 전력기한이 있었던 적이 좀 있었어요. 사실 중국도 전력이 안정화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살 때는 정전이 아주 잦았어요. 예고 없이. 중국은 그 상황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14억의 인구를 지금 전력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기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전력 부족이 위험성이 노출됐기 때문에 중국도 그 공해 문제가 진짜 심하니까 그 재생 가능 에너지 투자를 많이 했지만 그걸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세계 1위의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국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급해지니까 석탄 발전소를 계속 더 짓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내용이. 그 내용인데 여기에서 중국의 수소 기술 수준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언급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세계 1위의 재생에너지 생산국인데 즉 뭐 신장 위구르 지역이나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 그 지역에다가 풍력 또 태양력 발전소를 많이 지었지만 그거를 갖다가 지금은 고압선으로
동부까지 옮기고 있어요. 거기 엄청나게 인프라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전기 손실도 많겠죠. 그래서 여기도 지적하는 것처럼 뭐라고 했느냐,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정확하게 번역해야 될지를 몰라서 원문 그대로 적었습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기술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거기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냥 석탄 발전을 더 한다. 여기 기술적 한계가 있다. 에너지 스토리지가 뭐냐, 배터리 거대한 걸 만든다 이런 뜻 아닙니다. 미국도 몇 년 전까지도 그런 시도 했었어요. 앨런 머스크의 회사도 그런 배터리를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배터리를 태양광 발전소 옆에나 풍력 발전소 옆에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사실 수소 에너지란 말이에요. 자, 유휴 전력을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든다. 그래서 그 수소를 액화시킨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어디든지 그걸 수출할 수가 있다. 전기를.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 평화 비핵화를 하면서 동시에 세계 기후 변화를 걱정하면서 당연히 명분이 있죠. 언제까지 수소 에너지를 이만큼 하도록 하자라고 어젠다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시 중국이 기술적으로 종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지금은 뭐라고 할까, 비효율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앨런 머스크가 몽골의 총리랑 이야기를 할 때, 자, 몽골은 뭐냐, 바람도 많이 불고 햇볕도 좋아요, 인구 밀도도 낮아요, 재생 가능 에너지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그 생산한 에너지를 갖다가 수소 가스로 만들면 전 세계 수출할 수 있어요, 전기를. 그게 수소 에너지 힘이잖아요. 그래서 수소 경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막 지역에 뭐가 필요하냐? 오히려 몽골이 부족한 거는 물이에요, 물. 물을 분해해야지 수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포함됐던 지도에 보면은, 태양광에 필요한 저변,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하수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하수에 대한 부분. 예.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면 조금 더 확신이 돼요. 그래서 몽골에 아까 지금 미국이 인프라, 도로, 철도, 물류, 이런 걸 한다는 게 그거에 염두에 뒀다. 그래서 몽골이 오히려 중국을 선도할 수 있게 그 북쪽에 그런 걸 만들어준다. 그래서 북으로부터의 압박이 생긴다.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현재 패권국으로서 비핵화 또 환경 문제 그리고 어젠다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규약화시키는 데 있어서 수소 경제 부분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자,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은, 자,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아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는, 그건 자민당의 평범한 의원, 일반 의원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가진 권력은, 당시, 일본 수상보다 훨씬 셌죠. 어떻게 보면은, 아베가, 계속 독재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민당 독재지만, 거기서 또 아베의 독재가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거거든요.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허탈하게 세상을 떠났죠. 자, 그는 남북한이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을 정말 반대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본이 한반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미국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지금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을 보면은 전 세계 20개 지도자, 21명 지도자 중에서 18위, 19위 그래요. 윤석열보다 한 칸이 높구나, 윤석열보다 두 칸이 높구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에 힘이 없으면 권력 유지될 수가 없어요. 아베가 살아있었다면은 기시다는 벌써 교체됐을 거예요. 다른 수상이거나 아니면은 아베 스스로가 자기가 다시 제자리에 올라왔을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부담이 지금 없어진 상태다. 오른쪽에 보이는 양반은 작년에 이맘때 담대한 구상을 발표를 했어요. 담대한 구상의 핵심은 뭡니까? 북한이 비핵화 선언만 하더라도 북한의 인프라 지원하겠다. 또한 북한과 미국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담대한 구상이었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움직임이 있었고 러시아도 동조하는 분위기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노드스트림을 선택을 하면서 물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난 건데 지금 우리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북미 종전은 반대예요. 예.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남한의 핵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직접 핵 무장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더 강해요. 그래서 1년 만에 입장이 180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발언들이 나왔죠. 자유총연맹 기념식에서. 그리고 그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죠.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성향을 봤을 때, 자,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려면 미국이 만에 하나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그 뒤를 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게 통일부의 주 업무예요. 통일부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아마 통일과 관련된 직접적인 일을 하게 될 판인데 그 수장을 그런 사람을 앉혔단 말이에요. 지금 앉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후보자인 것 같으니까. 예. 자, 이것은 상당히 그의 개인 신상에도 그렇고 한반도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다. 왜냐, 미국이 그리는 그림은 미국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진행되는 일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저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남쪽 끝을 그 길목을 틀어막고 안 비켜주겠다는 거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도자가. 그것은 윤 개인과 한반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 파고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 흐름을. 근데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을 하게 되면 큰 스파크가 일어난다. 절대 멈추지 않는다. 거기서. 이건 세계사적 흐름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지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